안녕하십니까? 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홍재 의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지금 가운을 입고 나왔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항상 입원한 환자들을 봅니다. 저는 외래 환자는 없고요. 예, 입원 환자 전담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중환자실과 그 다음에 내과 병동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회진을 하고 새로 응급실에서 입원한 사람들 봅니다. 물론 지난 20개월간 제 환자의 거의 절반은 코로나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제가 몇 명 환자를 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300명 정도 지켜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불행히도 지난주에만 제 환자 그 중에서 한 4명이 죽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들은 죽습니다. 다행히 코로나에 걸렸다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고요. 예, 죽는 사람들은 한 0.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 중에는 10분의 1 정도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검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특별히 무증상인 사람들은 검사를 안 하겠죠. 또 가벼운 증상만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통계를 다 잡히진 모든 사람들을 다 검사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정하건대 한 45%의 사람들이 증상이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간 미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그냥 감기 정도로 아주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20% 정도는 끙끙 앓습니다. 독감처럼 지나가죠. 몸살에다가 구토에다가 설사에다가 그다음에 기침도 심하게 하고 열도 심하게 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은 저산소증에 온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에 퍼져서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호흡이 곤란해진 사람은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되죠. 그 중에서 이제 병원에 온 사람 중에 한 10%가 이제 중환자실에 산소 호흡기에 매달리고 그러다가 병마와 싸우다가 죽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죽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괜찮고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아는데 우리가 해볼 것은 없을 것인가?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코로나에 걸렸을 때 어떤 길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운명처럼 결정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 해볼 것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사람과 죽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세포에 잠입해서 들어오는데요. 제가 거기에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수용체를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세포는 공장과 같습니다. 모든 세포는 무언가 생산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생산해서 다른 세포들과 나눕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의 생산품을 나누면서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약 10조 개의 세포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그 공장에 잠입하면요, 그 공장에 있는 설비들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복제해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바이러스 복제 공장으로 돌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들이 사방으로 퍼지고요. 그 와중에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 공장이 돼버린 그 세포는요, 모든 에너지와 물자를 다 소진해버리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수천 마리의 바이러스가 그 옆에 있는 세포들로 퍼져서 그 세포들도 바이러스 공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놀라운 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몸이 가만히 있지는 않죠.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면역 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천적인 면역이 있고 하나는 후천적인 면역입니다. 자,
선천적인 면역과 후천적인 면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관계되는 세포들이 다릅니다. 예, 선천적인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들은 가장 이제 숫자적으로 많은 것은 중성구고요. 그 다음에 대식구, 단핵구, 수지장세포, 호염구, 호산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중성구 정도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중성구. 중성구가 선천적 면역의 주요 세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적응성 면역은 임파구가 담당합니다. 선천적 면역을 먼저 보면요. 이것은요, 우리가 타고났습니다. 이것은 이 면역 세포들은요, 딱 거기에 자기가 근무할 그 장소에 배정되자마자, 우리 몸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으로, 즉시적으로 공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비특이적입니다. 비특이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만나는 것이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무슨 진균이든 할 것 없이 공격합니다. 우리 몸이 아니면 일단 공격합니다. 그것이 그리고 즉시 가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점이죠. 경찰 병력과 같습니다. 경찰 병력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죠. 911 누르면 즉시 옵니다. 그렇죠? 그것이 도둑이든지 강도든지 무슨 뭐 테러리스트든지 상관하지 않고 즉시 와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같은 전력을 구사하거든요. 그 적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적응성 면역은 틀립니다. 적응성 면역이 발동되는 데는 한 5일에서 7일 정도 걸립니다. 적이 들어와도 바로 임파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파구는 그 특정 면역체에 대해서 특정 병원체에 대해서 배워서 거기에 대해서 적응해서 거기에 딱 맞는 전술을 구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이적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요, 우리 임파구가 그것을 인식해서 거기에 대해서 딱 맞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딱 맞는 전술을 구사를 하는데요. 그 전술은 다른 세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바이러스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이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지장 세포와 대식 세포와 중성구는 우리 선천적 면역을 관장하는 그런 세포들인데요. 수지장 세포는 여기 있습니다. 세포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처럼 생겼다, 손가락처럼 생겼다. 그래서 수지상 세포예요. 그래서 손가락처럼 길게 자기의 팔을 여기 이렇게 뻗쳐가지고 바이러스를 만나기 위해서 지나가는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있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이러스가 걸렸죠. 그래서 검문소 연락병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수지장 세포는 검문소 연락병입니다. 또 대식세포가 있습니다. 대식세포는 큽니다. 그리고 먹을 식자예요. 클 때자 먹을 식자. 그래서 큰 덩치가 큰 녀석으로 무엇이든지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고 있다가 수지상 세포가 가만히 있는 것과는 달리 대식세포는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이제 바이러스를 만나면은 잡아먹는 것이죠. 중성구들은요, 숫자적으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중성구가 우리 혈관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식세포가 연락을 합니다. 우리 바이러스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 연락물질, 인터루킨 6라고 하는데, 연락물질을 내면요, 그 연락물질에 응답해서 그쪽으로 나옵니다. 중성구들이 나와서 바이러스를 공격합니다. 중성구들은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육군 동원사단이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육군 동원사단이 거기에 그 지역에 딱 도착을 하면 자, 어떤 세포는 감염이 돼 있고 어떤 세포는 정상 세포들도 있죠. 거기서 이제 육박전을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전술을 구사합니다. 이 중성구들도
대식구들처럼 바이러스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잡아먹고 그 다음에 소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이렇게 그물을 냅니다. 그물을 내서 바이러스가 꼼짝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또 어떨 때는 활성산소를 냅니다. 활성산소를 내서 바이러스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는 불행하게도 바이러스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도 해롭고 동료 중성구들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해롭습니다. 또 어쩔 때는 그 이 중성구가 여러 가지 효소들과 어떤 특별한 염증 물질을 내서 바이러스를 가다놓고 바이러스를 죽입니다. 물론 이 물질들도 감염된 세포에만 해로운 게 아니고 정상 세포에도 해롭습니다. 그래서 중성구가 활동을 할 때는요, 꼭 마치 이 전차가 지나가는 자리 같아요.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그 적들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포를 쏘고 큰 화력을 가진 전투가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됩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여기에 중성구가 전쟁을 할 때는요, 되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성구는 세균과 전쟁을 할 때는 아주 잘 싸우는데 바이러스와 전쟁을 할 때는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러스에 비해서 숫자가 열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박전이 불가능한 거예요. 바이러스는 하루마다 매번마다 증식할 때마다 이렇게 1000배씩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중성구의 숫자는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또 바이러스는 세포 내에 숨어 있죠. 세포 내에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요, 중성구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공장으로 변한 세포들을 어떻게 제압을 해야지 바이러스의 숫자가 줄어드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중성구가 싸울 때는 자기가 가진 화력을 갖고 싸우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망가지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심한 염증 반응 때문에 정상 조직도 손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인파구들이 전쟁에 참여를 해야지 이 전쟁이 종식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시리아 내전처럼 되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때 이것을 이 인파구가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지장 세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수지장 세포, 검문소 연락병이죠. 여기서 이제 바이러스를 먹은 다음에요, 이 수지장 세포는 바이러스를 곰곰이 씹습니다. 질겅질겅 씹어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알아내고요. 이거는 처음 보는데 이상한 녀석이 들어왔다. 우리 몸에 이상한 녀석이 들어왔다. 그 바이러스는 이제 그 단백질로 돼 있죠. 단백질과 그 다음에 핵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단백질은 또 이제 펩타이드로 이제 잘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바이러스의 특징적인 펩타이드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펩타이드를 자기 몸에다 붙입니다. 자기 팔에다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인파구가 있는 인파절로 가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인파절이 이렇게 다 퍼져 있죠. 인파계로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지금 초록색이 이제 인파선인데요. 이것들이 인파선인데요. 이제 여기서 염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인파절까지 뛰어가야 됩니다. 인파절에는 인파구들이 모여 사니까요. 그 특수부대인 인파계를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 수지장 세포는 자기가 있던 곳에서 나옵니다. 검문소 연락병이 이제 인파절까지 며칠 동안 걸리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열심히 뛰어가야죠. 그래서 그 인파절에 오면요, 이제 여기 인파절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인파절까지 왔습니다. 이 수지장 세포가 그곳에서 특별한 면역 세포인 그 T인파구를 만나야 됩니다. T인파구 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헬퍼 T인파구,
작전사령관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작전사령관에 해당하는 T인파구를 만나서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내가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이상한 녀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화력만 갖고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증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인파구 특수 부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항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펩타이드 항원이라고 그래요. 항원 제시세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수지상 세포입니다. 대식구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요. 이렇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는 수지상 세포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 작전사령관에 해당하는 이 T세포가 그 펩타이드를 딱 받아보고 아니 이게 뭐야? 이런 녀석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즉시 방어를 하는데요. 일단 작전사령관이 그 작전사령관은요, 이게 그 사관학교 졸업생이에요. 흉선사관학교. 흉선이라는 우리 기관이 있습니다. 그 사관학교를 거친 사관학생 임관 후보입니다. 그때까지는 임관 후보지만은 그 항원을 받는 즉시 임관 후보에서 대장으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요 몇백 배로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세포 폭발 전문가 사이토탁식 T셀이라고 합니다. 세포 독성 T셀과 그 다음에 항체 생성 공병대인 B셀, B세포에게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 전쟁터로 나가서 우리 바이러스를 공멸하기 위해서 나가자. 그렇게 하는 거죠. 세포 폭발 전문가가 하는 것은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 가서 이 세포 다른 세포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만 딱 정확히 가서요. 거기다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고 그래서 그 세포가 폭발하게 합니다. 어쩔 때는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 가서 너는 자폭하는 게 낫겠다 하고 전문을 보내요. 그러면 그 세포가 자멸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살해서 죽습니다. 자살 정보를 세포에다 넣어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 구멍을 뚫는 어떤 관을 거기다 딱 삽입하는 빨대 같은 걸 딱 꼽으면 그 세포가 바이러스 공장으로 돌변한 그 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항체 생산 공병대인 B세포는 항체를 만듭니다. 이 항체는 다른 바이러스에 붙지 않고 다른 세균에 붙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정확하게 붙는 그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수천 개씩 밤에 우리가 잘 때 특별히 잘 때 수천 개씩 만들어내 가지고 바이러스에 계속해서 달라붙기 때문에 우리 바이러스가 항체가 딱 붙으면요 바이러스는 꼼짝할 수가 없어요. 세포로 들어갈 수도 없고 어디 다른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꽉 붙잡혀 있을 때 대식세포와 중성구가 와서 바이러스를 처단합니다. 그래서요 이기는 사람에게서는요 이러한 방식의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는요 우리가 병을 경하게 앓고 지나갑니다. 죽는 사람 없습니다. 대식구와 중성구들의 조기 지상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국지전이 전국 전쟁으로 되는 것을 막는다 하는 거죠. 그동안 수지상 세포가 열심히 인파구로 달려가서 인파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인파구가 출동합니다. 5일에서 7일 걸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인파구들이 출동하여서 바이러스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행히도 이 경과를 밟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 중성구들과 대식구들이요, 이 지상전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
인파구들이 도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을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자기들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계속 쏘아대고 바이러스와 전쟁을 계속해서 늘어난 바이러스와 전쟁하기 위해서 더욱더 강력한 화력으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폐라는 마을이죠. 폐라는 지역이죠.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가 그 염증 때문에 폐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인파구들은 수적으로 양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질이 멸렬합니다. 도움이 안 돼요. 병원에 입원해서요 심각하게 앓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자들 대부분의 그 피검사에서 나오는 가장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인파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인파구들의 숫자가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 30%는 돼야 되는데 5% 미만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중성구들과 그 대식구들이 너무 심하게 과격하게 계속해서 싸우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염증 반응이 계속돼서 바로 그것 때문에 폐가 너무 많이 파괴돼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자료실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인파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요,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요, 여러분 중성구들은 계속해서 활동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파구는요, 오래 사는 세포예요. 특별히 기억하는 인파구, 메모리 T셀은요, 아주 몇십 년 삽니다. 몇십 년 사는 동안 약해지죠. 인파구들의 약화가 있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 신장병, 간질환자, 암 환자, 그 다음에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도 이 면역계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바이러스를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분들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이죠.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염증 유발성 체내 환경, pro-inflammatory internal environmen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만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비만한 사람들은요, 이 몸에 염증 물질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몸 전체 나라로 치자면 가가호호마다 다 이 산소통과 가스통과 그 다음에 석유통들을 큼직큼직하게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과다한 염증 호발성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들, 염증을 일으킬 만한 음식들을 자꾸 먹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러니까 소방시설이나 마찬가지죠. 소염식품, 그 염증을 억제하는 소염식품들을 거의 먹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전쟁이 났다 하면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천적 면역세포에 의한 극심한 염증들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는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대식구와 중성구에 속하는 그 선천적 면역세포들이 너무 심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폐가 많이 손상돼서 저산소증에 빠지고요. 거기다가 저산소증에 딱 빠졌을 때 우리 겨우 평상시에도 겨우 그 심폐 기능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폐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저산소증에 빠지면은 별로 리저버 그 대비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공호흡기에 매달리고 인공호흡기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 60%는 죽습니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망률이 높은 집단들 세 집단으로 요약을 하면 고령자 65세 이상, 특별히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사망률이 한 16%쯤 돼요. 그 다음에 그 80세 이상이 되신 분이
바이러스에 걸린 다음에 병원에 입원하면요, 예, 대부분 반은 죽습니다. 예. 한국 분들은, 한국에서는 대부분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좀 얘기가 틀리죠. 예.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심하게 앓지 않고 죽을 확률이 고령자라도 떨어집니다. 만성질환자, 그 다음에 비만한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들이라도요, 비만한 사람들은요, 예,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제가 한 200명, 아마 300명 뭐 넘게 환자들 봤는데요. 이 중에서 모르겠어요. 한 3, 40명 죽은 것 같아요. 예. 그 죽은 사람들 중에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은요, 한 사람밖에 못 봤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백신 나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백신 나온 다음에도 예, 맞기를 거부했다가 예, 죽은 사람들은 이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백신 맞고 죽은 사람들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바이러스가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에 대한 선천적 면역이 일으키는 과도한 염증이 환자를 죽인다. 이 사진은요, 시리아 내전인데요. 예, 10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 군대가 나와서 이 시리아를 꼭 쑥대밭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미친 거죠. 예? 자국 군대가 예?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자기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면역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면역계도요,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은 면역계는요, 우리 몸을요, 완전히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파괴하는 면역과 나를 보호하는 면역, 이것은요, 여러분 하기의 나름입니다. 여러분이 이 면역계를요, 어떻게 평상시에 훈련시키고, 어떻게 그 면역계가 너무 갑자기 팽창하고 공격적으로 되는 것을 이렇게 서프레스 할 수 있는가, 조절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전쟁이 터졌을 때 여러분의 면역계가 다르게 반응하겠습니다. 나하기에 따라서 면역계가 달라진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잠을 자지 않고 과식하고 염증 유발성 음식을 자꾸 많이 먹고 있고 운동을 하지 않고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래서 체중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요, 여러분 면역계가요, 여러분들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잘 웃고 용서받는 느낌이 있고 받은 느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들은요, 면역계도 건강합니다. 잘 자고 가끔씩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강의의 핵심이죠. 소염성 염증을 억제하는 그 다음에 소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염증을 방어하는 그런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질병 때문에 그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염증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염증 반응이 우리 몸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운동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햇볕을 쐬고 냉온 교차력을 한다면 우리는요, 면역계를 증강시키면서도 그 면역계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바이러스를 공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강의 자료는요, 이제 자세한 정보를 나누겠는데요. 이 정보들을 다 받아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교회 웹사이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코로나 대란통에 우리가 염증 유발성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요, 우리 집에 이 전쟁 와중에 우리 집 앞마당에 석유통과 LNG통, 이 가스통을 쌓아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면 전쟁 와중에 총알이 한 방울 하나로 튀면 우리 집은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장 피해야 될 그 음식의 성분은 아라키도닉산입니다. 아라키도닉산은 동물 세포막 인지질 중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중 인지질막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 세포들이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그 인지질막이 망가지면서 그 세포들이 망가지면서 아라키도닉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라키도닉산은요, 거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각종
수많은 염증성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염증성 물질이 그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그래서 중성구가 그곳으로 들어오게 하고 중성구들을 그쪽으로 유인하고 열이 나게 하고 그런 작용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빨갛게 붓고 그 염증 난 자리는 빨갛게 붓고 아프고 그 다음에 뜨겁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것이 여러분의 이제 여러분 뭐 그런 염증 경험을 보셨죠? 그것이 여러분 폐라고 생각해 보세요. 폐가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뭐 부종이 생기고 각종 죽은 것들이 꽉꽉 차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섬유화가 진행되고 폐포는 두꺼워지고 그래서 산소는 통과하지 못하고 그래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죠. 이 아라키도닉산들이 많은 음식들은요 이런 것들입니다. 닭고기, 계란, 소고기, 돼지고기, 육류 가공품, 뭐 소세지나 햄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요 이 코로나 이 대란 중에 정말로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의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것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그런 육류들을요 고온 가공, 튀기거나 굽거나 그렇게 하면은 더 이제 AG라는 물질이 추가로 형성됩니다. 3배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특별히 이런 고기들을요 튀기거나 굽거나 이렇게 고온 가공을 하면 더 해로워요. 정 먹을 수밖에 없으면 그냥 국에다가 끓여서 드시는 것입니다. 계란도 후라이팬에다 하지 말고 그냥 삶아 먹는 것입니다. 정 드셔야 된다면. 안 드시면 더 좋겠고. 그 다음에 포화지방을 멀리해야 됩니다. 포화지방은요, 대부분의 포화지방은 상온 상태에서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육류의 기름이죠. 우리 소고기에 있는 비계, 돼지고기에 있는 비계,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상온 상태에서 고체이죠. 그런 기름들은요, 우리 면역기에 지극히 해롭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우리 지방세포에서 지방조직에서 특별히 염증을 유발하는데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죠. 유제품의 기름도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우유나 치즈나 버터나 그런 것들이죠. 또 설탕을 멀리해야 됩니다. 설탕은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세포는 억제합니다. 면역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탕을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그래요. 저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설탕 먹지 말고 우리 병원의 환자들이 이제 자기가 점심과 저녁 식사를 주문하죠. 그때 과일과 채소를 주문해서 먹고 고기 같은 거 튀긴 거 설탕 먹지 말라고 제가 항상 그렇게 신신당부합니다. 그다음에 활성산소를 피해야 됩니다. 활성산소가 많은 음식들이 있죠. 산화된 음식, 산화된 기름에 쪄든 것. 그래서 산소에 많이 노출돼서 공기에 노출돼서 이렇게 튀긴 음식이 오래 있으면 그렇죠. 튀긴 음식, 다시 쓰는 식용유, 뭐 기름 튀긴 것, 튀기는 방법이 너무 좋지 않지만 하여튼 튀겼다고 합시다. 그 기름을 또 쓰면은 엄청나게 산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탄 음식, 방부제, 알코올 이런 것들 우리가 멀리 해야 되겠습니다. 활성산소는요 이래요. 자, 활성산소 반응성 산화족들을 봅시다. 다른 것들도 있는데요. 산소 분자는 전자가 8개를 갖고 있어야지 안정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이드록실 라디칼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부족하죠. 여기도 퍼록사이드 여기도 하나가 부족하고 지금 전자가 하나씩 부족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전자가 하나가 부족한 이 반응성 산화족들은 옆에 누구가 있든지 거기로부터 전자를 뺏어갑니다. 그러면 전자를 뺏긴 그 옆에 있던 분자는요 자기 자신이 불안정해서 다른 옆에 사람 전자를 뺐습니다. 그래서 또 뺏고 또 뺏고 또 뺏는 그 도미노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세포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자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분자는요. 그런데 그것을 중단시키는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항산화 물질들이에요. 항산화 물질들은 전자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전자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 때문에 배고파서 남의 전자를 빼앗는 활성산소, 반응성 산화적들에게 이 전자를 공유합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자를 빼앗고 뺏기는 그 도미노 현상이 딱 거기서 중단하는 거죠. 자연계에 가장 흔한 항산화제는 비타민 C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타민 C를 우리가 먹는 채소와 과일에 여러 군데 다 뿌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할 때 채식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비타민 C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빨간 피망, 양배추, 새끼 양배추 제가 이 그림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브로콜리, 고구마, 케일에 많고요. 또 과일에 풍성하죠. 자몽, 키위, 오렌지, 라스베리, 블랙베리, 토마토, 바나나.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 대충 넘어가고 여러분 이것은 이제 자료실에 가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비타민 E는요. 우리 세포벽 안에서 딱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화 반응이 촉발돼 가지고 이 세포벽을 다 망가뜨리는 것을 중간에서 딱 억제합니다. 인터셉트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 우리가 비타민 E를 충분히 먹고 있으면요. 면역세포들이 이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들의 세포벽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요. 방화복을 입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들은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견과류와 씨앗류고요. 그건 이제 그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그 명단에. 비타민 D는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의 화학 주성, 탐식 작용을 증가시킨다. 또 T세포를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코로나에 걸렸다.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걸리셨을 때 그 첫날 5만 단위를 딱 한번 복용하십시오. 부스트를 한번 주십시오. 징크는 이제 노인들에게 특별히 노인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건데요. 병아리콩이나 렌티콩 이런 그런 것들이 많고 견과류와 씨앗류에도 많습니다. 적색육류와 조개류에도 많긴 하지만 그것은 육류와 조개류 같은 경우에는 아라키도닉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하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모르겠어. 이 사람인데 미국에 있는 의사. 그다음에 이제 아연을 이제 보강하시기 바라는데 호흡기 감염 이런 코로나에 걸렸을 때 자세한 것은 여러분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한 50mg 이상 코로나 감염 중에는 한 하루에 150mg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요 영적인 바이러스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쟁에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났는데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어떤 사람은 죄의 문제 때문에 죽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환자들이 사실은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면역 세포들의 활동으로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죄의 문제도 비슷하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우리 죄의 본질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교만과 이기심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처음 주셨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랑의 방향이 틀렸습니다. 밖에 있는 자기가 아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죄가 우리 인간 마음에 들어왔을 때요. 우리는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손이 안으로 굽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도들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 본연의 선천적인 노력을 합니다. 양심과 이성과 의지력을 가지고 내가 나의 죄의 문제를 사람들은 해결해 보려고 가진 노력을 합니다. 또 그런데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 인간이요, 선천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양상은요, 마치 선천적인 면역계가 바이러스를 이기려고 애쓰려는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개선의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훈련을 받기도 하고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선한 행동을 해서 그 죄를 지은 행동에 대한 그것을 중성화하려고는, 뉴트럴라이즈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이런 노력은요, 밖으로 보이는 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지만 죄의 본성을 바꾸거나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기심에서 발동한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다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이기심이 자체가 죄죠. 그런데 내가 영생과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요, 이기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 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마귀와 그 천사들도 하늘나라를 갖고 싶어 합니까? 그들도 영생을 갖고 싶어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기심에서 발동이 되어서 영생과 하늘이 목적인 그것이 다인 신앙생활은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면 자유방임주의로 전락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구스인이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를 파괴할 뿐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구원하려고 할 때 우리는 사실은 영원히 구원을 잃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에 매달려야 됩니다. 마치 수지창 세포가 자기의 문제를 임파구에게 가져갈 때 임파구가 드디어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그분께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중력과 같아서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 죄의 문제로부터 탈출케 하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힘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자석처럼 이 철덩이거리 같이 우리가 무거워가지고 이 지구상에 딱 붙어 있지만 이 죄라는 중력으로부터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요, 무한한 자성력으로, 무한한 사랑의 자성력으로 우리를 잡아당기실 수 있습니다.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만날 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원래 본디 하나님과 동체이셨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사 사람이 되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볼 때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분의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때 나에게는 예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기적인 사랑밖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제 드디어 이타적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때서야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서 용서하셨음을 깨달을 때요, 우리는 용서받을 때 그 사랑을 진짜로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이타적인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하는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기기 때문에 바로 복음의 역사가 이 사람 가운데에서 칭의와 성화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나타나고 확증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은 우리에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가지고 나가야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혼자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그러면 죽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야, 이 시간은 질문과 응답을 하는, 답변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가 전체 카톡방에 올려드렸고, 또 채팅방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문자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지금 문자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온 문자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황산화제인 비타민 C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모 교수님은 이 서울대학교에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비타민 C를 먹는 것이 암을 극복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고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면역력을 향상하는데 비타민 C를 1000mg을 매일 먹고 있는 것은 어떤지 알려주십시오.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예,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날 채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비타민 C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들어온다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타민 C가 필요한 줄 아시고 이미 모든 것에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을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로 충분히 먹으면은 굳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가 걸렸다. 그래서 비타민 C를 훨씬 더 증강시켜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1500mg을 하루에 2번, 한 3000mg까지 우리가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 동안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증가시키는 것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나 항상 비타민 C를 매일마다 먹어야 된다. 그렇게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채식을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은요. 채식 중에서도 날식을 반 이상 하시는 분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저희 가족 중에 친척인 것 같습니다. 가족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아서 현재 격리 중에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나 봐요. 격리 중에 있는데 에이즈 면역력 강화제를 복용하면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 의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근데 에이즈 면역력 그게 무슨 약인지 모르겠네요. 강화제 그게 글쎄요. 글쎄요 무슨 약인지 몰라서 제가 답변은 못 하겠는데요. 의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예. 약인지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예.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건강 전도회 때 T 임파구를 향상시키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배웠습니다. 또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T 임파구 강화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홍재 강사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 다른 건강 세미나 때 들어보신 것 같아요. 예. 글쎄요. T 임파구를 이제 강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면역력에 좋은 것은요. 면역력에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T 임파구만 강하게 하고 다른 것에는 별로 효과 없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비타민 D가 특별히 중요하죠. 비타민 D, D를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 D의 수준을 올려야 돼요. 레벨을 올리셔야 되고 부족하면은 햇빛이 가장 좋긴 하겠지만은 햇빛으로 안 되는 분, 우리가 겨울철에는 햇빛 보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비타민 D를 반드시 복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타민 D가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잠 잘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파구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잠 잘 자고 우리가 운동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을 갖고 살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똑같은 게 많아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합니다.
그 강의 중에 박사님께서 그 염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라키토닉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라키토산이 많은 음식물은 육고기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고 생선만 좀 많이 먹는데, 이 몸에 염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에이지를 멀리하라, 그 같은 염증 물질인 에이지를 멀리하라고 강의하셨는데, 이 네. 아라키토산이 많은 음식에 고기, 그 생선도 포함되는지 이것도 먹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생선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라키도닉산이. 예. 그 닭고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소고기, 그 다음에 돼지고기 순인데요. 예, 생선은 훨씬 덜하고, 육류를 거의 드시지 않는데도 염증이 뭐 관절염이라든지 만성 염증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과일과 채소를 증강시키셔서 소염 물질이, 우리 염증 억제 물질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시간이 이제 다 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대란죽의 전인적인 건강회복 두 번째 강의를 오늘 김홍재 강사님께서 이기는 사람과 죽는 사람의 차이, 면역력을 증강하라 하는 말씀으로 정말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토요일 저녁 7시에 똑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